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제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와 관련한 내용을 전번에 조금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네. 주기율표 했습니까? 우리 유민상 학생? 네. 주기율표 했나요? 네. 주기율표? 네. 주기율표 했는데 잠깐 이제 또 조금 미흡한 부분들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우리가 이제 원소를 분류하고자 노력했던 과학자들이 다음과 같이 4명의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데베라이너라고 하는 과학자가 원자들을 몇 개씩 묶었냐면 3개씩 묶어가지고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물리적 성질, 밀도라든가 원자량 등이 규칙적으로 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원소의 원자량은 양쪽 두 원소의 원자량의 합에다가 2로 나눈 것과 같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내 가지고 데베라이너는 3개씩 묶어서 원소를 분류하고자 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베라이너의 세쌍 원소 썰 이러한 표현을 써요. 삼쌍 원소 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가운데 손가락은 뭐지? 이거지.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원소는 양쪽 두 원소의 예를 들면 원자량 또는 밀도를 더한 것에다가 2로 나누면 가운데 있는 원소의 원자량 또는 가운데 있는 원소의 밀도가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뉴렌즈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어요. 뉴렌즈부터 이제 원소를 원자량 순서로 배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8번째마다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이 옥타브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타브 법칙에 따라서 원소를 분류했다. 그 과학자는 뉴렌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멘델레프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는데, 이 과학자부터 주기율표다운 주기율표가 완성이 됐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주기율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멘델레프도 뉴렌즈처럼 원소, 그러니까 멘델레프가 살던 당시 63종의 원소를 가지고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해봤더니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규칙에 맞지 않는 원소들이 등장을 했지. 외적인 원소가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원자량 순서로 배열을 하면 어떤 일반화를 시킬 수가 없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주기율표를 현대의 주기율표라고 하는데, 현대의 주기율표를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한 친구가 모글리의 친구 모즐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모즐리는 어떻게 원소를 분류했냐면 원자량 순서가 아니에요. 모즐리는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개수 순서로 원소들을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양성자 개수를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얘기하는데, 양성자 개수가 하나이면 수소가 되는 거고요. 2개이면 헬륨, 이렇게 해서 원자 번호 순서로 배열을 했고요.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분류를 했다. 같은 세로줄.
그래서 세로줄을 우리가 족이라고 그래. 족.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들을 쭉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니까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성질이 비슷한 원소, 화학적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같은 세로줄에 오도록 분류를 해놓은 표가 오늘날의 주기율표다. 그래서 오늘날의 주기율표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가로줄이 7개가 있어요. 가로줄 7주기까지 있고요. 세로줄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오면 18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7쪽이 18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보면 이제 아주 통째로 주기율표가 잘 나와 있죠. 선생님 꼭 한 번은 좀 그려보고요. 거기 직사각형에다가 원소도 한번 좀 적어 넣어 보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7주기 가로줄 7개, 그 다음에 18쪽 세로줄이 18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 원소 분류표, 이게 오늘날의 주기율표, 피오리오딕 테이블이래요. 자, 특히 이제 18쪽에 있는 원소들은 반응성이 거의 없는 비활성 기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헬레아크라라고 외워주시면 돼. 헬레아크크라,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 라돈, 뭐 이렇게 나와 있죠? 헬레아크크라, 맞죠? 제논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원래는 크세논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헬레아크제라로 외우시면 되겠네. 얘네들은 반응성이 없는 비활성 기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번에 금속 원소는 주로 왼쪽에, 비금속은 주로 이렇게 노란색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게 이제 주로 오른쪽,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 그러한 원소들 비금속.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에 또 나와 있지만 이 준금속이 있어요. 준금속. 금속에 준한다. 이런 거죠. 붕소, 규소, 옛날에는 게르마늄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저마늄이라고 그러죠. 저마늄. 그 다음에 AS는 뭐지? 비소. AS, 아프터 서비스냐 이런 것이 아니고요. SB는 안티몬, 텔루르, 폴로늄 이런 것들이 이제 중금속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여기 가로 들어갈 용어가 뭐였지? 주기율표였다. 원자 번호를 뭐라고 그랬지? 양성자 개수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 주기율표의 가로줄 주기라고 그래요. 피어리어드, 1 피어리어드, 2 피어리어드, 3 피어리어드, 7 피어리어드까지 있어요. PRIOD 맞나 모르겠다. 피어리어드. 그 다음에 족, 세로줄, 패밀리라고 그래. 패밀리, 가족.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번 시간에 했던 거 다시 복습을 하고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제 공유를 중지를 하고요. 다른 공유를 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단원의 내용인데, 마지막 2단원 내용은 2시간에 걸쳐서 아마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기율표 꼭 그려봤으면 좋겠다. 그려보고 빈칸에 36번까지는 좀 넣어서 어떤 원소들이 자리 잡고 있는가, 원소명, 원소 기호 이렇게 한번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 볼게요. 자, 주기율표를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주기율표의 유효핵 전화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주기율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주기율표를 가지고 또 원자 반지름도 예측할 수 있어요. 또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용어를 또 우리가 알고 그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성도 주기율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원소 분류표가 주기율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주기율표는 describes 설명할 수 있습니다. The periodicity of the effective nuclear charge. 그러니까 이제 유효핵 전하의 어떤 주기성 and atomic radius 원자 반지름 and ionization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세 가지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을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보호의 원자 모형은 전자들이 원자핵 주위를 우리가 이제 그 행성처럼, 그죠? 행성이 태양을 주위로 공전하듯이 이렇게 빙글빙글 전자들이 원운동하고 있다. 그래서 전번에도 아마 얘기했지만 1번부터 20번까지는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라서 원자핵 주위의 전자들을 한번 그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아르곤을 보면 아르곤은 원자 번호 몇 번이겠습니까? 18번입니다. 이거 몇 주기지 아르곤은? 3주기. 그러면 전자 껍질이 3개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몇 쪽이지? 18쪽. 최각 전자가 8개구나 라고 하는 거. 주기를 보고 전자 껍질 수, 족을 보고 최각 전자 수,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번인 아르곤, 자 3주기라 그랬죠? 얼른 이제 간단하게 그려봐야 돼. 핵이 있어요. 핵에서 가장 가까운 전자 껍질 넘버 1 K, 그 다음에 L 넘버 2, 그 다음에 넘버 3 M 전자 껍질이야. 자, 여기 2개 들어가고요. 여기 8개 들어가고 여기 8개 들어가면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라서 전자를 배치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자,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오비탈 이론을 가지고도 우리가 나타내 볼까요? 자, 연습을 전번에 해서 알 수 있을 거야. 자, 보호는 이처럼 간단하게 288 이렇게 해서 최각 전자가 8개, 그다음에 전자 껍질이 3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지금 그린 선생님 여기에 그려진 내용을 자, 오늘날 현대 원자 모형인 오비탈 이론을 가지고 한번 오비탈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 보겠습니다. 연습을 하면 돼요. 자, 18번 아르곤이죠. 자, 1s에 2, 2s 오비탈에 2개, 2p 오비탈에 6개. 2p 다음에 뭐지? 3s에 2개, 3p에 몇 개? 6개. 이렇게 하면 이제 자, 요거 이제 자, 보십시오. 요거 이제 K 전자 껍질이죠. 요거는 이제 L 전자 껍질이라고 보면 되고요. M 전자 껍질이라고 보면 돼요. K 전자 껍질은 몇 개 있지? 2개 있어요. L 전자 껍질은 몇 개 있지? 8개 있어요. M 전자 껍질은 몇 개 있지? 8개. 이렇게 맞는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보호의 원자 모형과 현대 원자의 모형에 따라서 18번 아르곤의 전자 분포 상황을 그려봤어요.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하고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또 각기 다른 파장의 빛이 방출이 돼요. 에너지가 비슷하면 두 선이 거의 중첩이 돼요. 자, 이렇게 직접 그려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4주기 2조 원소가 뭐지? 안 나오냐? 20번이죠? 칼슘입니다. 칼슘을 보호의 원자 모형으로 한번 그리면 2, 8, 2가 되겠죠? 예? 플러스 20이라고 적으십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오늘날의 원자 모형, 즉 오비탈 기호를 이용해서 한번 연습해 볼까? 자, 1s2, 2s2, 2p 오비탈에 6개까지 들어가고요. 3s 오비탈에 2개, 3p 오비탈에 몇 개? 6개. 3p 다음에 뭐지? 4s에 2개 들어가면 끝이죠. 자, 이거는 무슨 전자 껍질이지? K 전자 껍질이죠. 이거 무슨 전자 껍질? 여기는 이제 여기 L 전자 껍질이고 3s 3p는요? M 전자 껍질이죠. 4s는요? N 전자 껍질에 2개. 그래서 2개. 요게 이제 N 전자 껍질에 해당되기 전자이기 때문에 요게 제곱 전자지. 요게 제곱 전자. 그래서 보호의 원자 모형과 그다음에 이제 오비탈 기호를 이용한 현대 원자 모형을 두 개를 동시에 한번 그려보시고 확인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거야.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라서 이제 전자를 배치를 할 때 우리가 이제 또는 오비탈 기호를 이용해서 전자 배치를 할 때, 오비탈 기호를 이용해서 전자 배치를 할 때는 싸움의 원리, 파울의 베타 원리, 훈트의 규칙에 의해서 전자를 배치를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황자 수가 n일 때요. 주황자 수가 n일 때 그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전자의 개수는 몇 개냐? 네? 주황자 수가 n입니다. n일 때 최대로 그 배치될 수 있는 최대로 배치할게요. 배치될 수 있는 전자의 수, 총 전자의 수, 총 전자의 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2 곱하기 n제곱개까지 배치될 수 있어요. 최대니까 이것보다 적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최대로 2n제곱개까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최대.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K전자 껍질은 최대로 2개, L전자 껍질 최대로 8개, M전자 껍질은 최대로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지. 18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N전자 껍질은 최대로 2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32개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최대로란 말이에요. 최대로란 말이 결국은 알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볼래요? 우리가 이제 K전자 껍질에 있는 오비탈이고 K전자 껍질에 있는 오비탈에 들어가는 전자수 그러면 K전자 껍질의 전자수 말고 K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 개수 몇 개냐? 자, K는 넘버 1이죠. 넘버 1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수, 오비탈의 총수다. 총수는 몇 개지? 1개입니다. 그 다음에 L,
넘버 2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총수를 한번 보자. 자, 여기는 L전자 껍질이죠. 전자수 말고 이거. 그리고 오비탈의 총수. 여기 하나 S오비탈 하나 있지? 맞아요? P오비탈은 몇 개 있지? 3개 있어. 하나, 둘, 셋, 4개. 그러니까 총 몇 개 있지? 4개 있어요. 오케이? M. 넘버 3에 존재하는 오비탈의 개수를 한번 보자. 지금 여기 이제 물론 여기 3D 뭐 XXX 나갈 거 아니야, 그지? 3D 뭐 얼마 나갈 거 아니야, 그지? 왜냐면 그 M전자 껍질, 다시 말해서 주양자 수가 3인 주양자 수가 3일 때 존재하는 방향자 수는 어떤 것들이냐면 3S, 3P, 3D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3S 오비탈은 몇 개 있지? 1개. 3P 오비탈은 몇 개 있지? P 오비탈은 3개 있죠. 그 다음 여기 D 오비탈은 몇 개 있죠? 5개가 있어요. 합치면 총 몇 개지? 9개가, 오비탈의 총수는 9개가 나올 수가 있죠. 그죠? 결국 이런 것들은 결국은 N의 제곱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비탈의 총수. 주양자 수가 N이면 오비탈의 총수는 N제곱이죠. 그러면 하나의 오비탈에는 최대 몇 개까지 전자를 배치를 해야 되지? 2개까지 배치를 해야 되지? 그럼 여기서 자, 오비탈의 총수는 N제곱이거든? 그러면 하나의 오비탈 2개니까 결국은 주양자 수가 N일 때 최대로 배치될 수 있는 총 전자의 수는 얼마지? 2 곱하기 N제곱이 되겠지. 그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몇 번을 가지고 해봐야 될까? 36번? 36번 크립톤을 가지고 해봐야 될까? 아니면 6번 철을 가지고 해볼까? 아니면 36번 저걸로 해볼까? 크립톤을 가지고 해보자. 여기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려면 우리가 주양자 수가 N일 때 오비탈의 총수는 N제곱입니다. 주양자 수가 N일 때 최대로 배치될 수 있는 총 전자의 수는 2N제곱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 자, 36번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36번에 뭐죠? 크립톤이죠? 네? 맞나요? 네, 크립톤. 그럼 한번 봅시다. 1S에 2, 2S에 2, 2P에 6개, 3S에 2개, 3P에 6개, 4S에 2개, 3D에 몇 개가? 10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전자 총 몇 개지? 둘, 6, 10개지. 둘, 6, 10개지. 맞죠? 10개, 10개. 여기 10개지. 그럼 30개야. 3D 단위 뭐냐? 4P가 되겠지. 4P는 몇 개 들어가겠니? 6개 들어가요. 맞죠? 그러면 총 36개 맞나요? 네. 전자가? 맞다 그래. 네. 맞아. 그죠? 자, 그러면 얘는 무슨 껍질이죠? K전자 껍질. 얘들은 무슨 전자냐? L전자 껍질. 자, 3S, 3P, 3D. 얘는 무슨 전자 껍질? M전자 껍질이죠. 그다음에 4S, 4P 또 있는데 여기는 그냥 N전자 껍질에 들어가는 그 오비탈이고 또 그 오비탈에 들어가는 총 전자 수죠. 그죠? 그러면 여기 봐봐.
K전자 껍질에 총 몇 개 들어갔니? 2개. L전자 껍질에 총 몇 개 들어갔니? 8개 들어갔네. M전자 껍질에 총 몇 개 들어가나 봐라. 여기까지 10개, 16, 몇 개? 18개까지 들어가죠. 이 18개라고 하는 것은 18개라고 하는 것은 2 곱하기 3의 제곱계지. 그죠? 2 곱하기 3의 제곱. 이렇게 보시죠. 됐어요? 물론 여기에 4p 다음에 뭐겠니 얘들아? 만약에 더 있다면, 더 나간다면 어? 봐봐요. 4p 다음에 뭐죠? 그까지는 뭐야? 안 나오겠지만 4p 다음에 뭐겠니? OS죠? 이렇게 계속 나갈 거 아니야, 그지? 계속 나간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N전자 껍질이라고 해서 넘버 4인 전자 껍질이고, 이 넘버 주양자 수가 넘버 4일 때 가질 수 있는 오비탈은 4s, 4p, 4b, 4f까지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오케이? 자, 여기에 봐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총 전자수는 몇 개일까? 2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총 전자수는 몇 개일까? 6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총 전자수는 10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총 전자수는 14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이거 전부 합치면 얼마지? 야? 그렇지. 32개가 총 들어갈 수 있어요. 이 32개는 2 곱하기 4의 얼마? 제곱계라고 볼 수가 있지. 이렇게 해서 각 주양자 수가 n일 때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2 곱하기 4의 제곱계가 들어갈 수 있고, 지금 36번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32개에 비하면 16개, 아니 여기 8개밖에 안 들어가 있죠. 전자가 없으니까. 그죠? 최대로는 32개까지 들어갈 수 있지만 36개의 전자를 배치하다 보니까 싸움, 파울리, 훈투에 의해서 배치하다 보니까 여기는 8개밖에 안 되지. 최대로는 3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 전자가 더 많으면.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거에 이제 N전자 껍질인데 2개, 6개 더하면 몇 개니? 8개. 그래서 크립톤의 최각 전자는 8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최각 전자는 주양자 수가 큰 오비탈을 가지고 최각 전자의 개수를 판단을 해야죠. 연습을 1번부터 36번까지 연습을 해보시면 금방 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36번까지 하는 그 자체가 이 화학원의 수준을 조금 넘어설 수는 있어요. 20번까지만 하면 되니까. 자, 일단 보의 원자 모형에 따라서 이 전자 배치를 1번부터 꼭 20번까지는 해보셔야 돼요. 이거 좀 이해하면 재밌는데 아직 처음이라 헷갈릴 수 있어요. 왜? 아직 익숙하지 않아. 그래서 헷갈릴 수 있어. 인정합니다. 근데 자, 그다음에 이제 보의 원자 모형의 전자 배치에서 이제 같은 족은 전자 껍질이 한 개씩 늘어나죠.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지죠. 사이즈가 커진다. 그리고 만약 1족이다. 그럼 1족은 최각전자 하나, 최각전자 하나, 최각전자 하나. 2족은 최각전자 둘. 사이즈가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된다. 특히 우리가 주의할 거는 13족일 때 최각전자가 3개지 3에서 12족까지는 있잖아요. 3에서 요 12족까지는 최각전자가 1개 아니면 2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 원소들을 우리가 이제 좀 형식이 다르다 해서 전이 원소라고 해요. 전이 다를 이자를 써서. 그리고 이제 1족, 2족, 13부터 18을 전형 원소라고 해요. 전형.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이 전형 원소들의 주기적인 성질. 일단 전자 껍질 수는 주기 번호라고 하는 거 알아주시고, 최각 전자의 개수. 물론 원자과 전자의 개수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18쪽만 최외곽 전자하고 원자과 전자의 개념이 다르고,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원자과 전자는 그냥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가 원자과 전자야. 밸런스 일렉트론. 그러면 최외곽 전자는 뭐냐? 그냥 가장 바깥에 있는 전자, 최외곽 전자. 그러한 전자들이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 이코르 원자과 전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어. 근데 but 무슨 종만? 병만종? 밀림의 왕자 병만종만 18종만 최외곽 전자하고 원자과 전자의 개념이 달라. 왜? 18쪽은 화학 결합을 하지 않아. 전자가 화학 결합에 참여하지 않아. 최외곽 전자를 할지라도. 그래서 18쪽은 최외곽 전자가 2개 아니면 8개야. 뭐가 2개겠니? 헬륨만 2개야. 나머지 전부 최외곽 전자 8개지. 직접 그려보면 돼. 아니면 이 오비탈을 이용해서 한번 직접 전개를 해보면 돼. 전개를. 그런데 18쪽은 그럼 원자과 전자는 몇 개냐? 라고 하면 0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얘기했어요. 좀 욕심이지만 1번부터 한 36번까지는 오비탈 기호를 이용해서 한번 전자를 배치를 해봐라. 그리고 또 1번부터 36번까지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라서 전자들을 한번 배치해봐라 라고 하고 싶어.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이걸 먼저 하고 보호의 원자 모형에 따라서 전자를 배치를 해. 왜? 왜냐면 4s4p는 n전자 껍질이거든. 예? 그래서 먼저 오비탈 기호를 이용해서 아웃바우의 원리 프린시플, 파울리의 익스클루션 프린시플, 파울리의 베타 원리 and 훈트스 룰, 훈트의 규칙에 의해서 전자들 한번 오비탈을 이용해서 기호를 이용해서 한번 배열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원을 그려. 보호의 원자 모형. 그래서 한번 해보면 각 전자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의 전자수는 2n 제곱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전자 껍질에 그 존재하는 오비탈의 개수는 n 제곱개다. 라고 하는 것이지. 처음에는 지금 약간 헷갈릴 수가 있다니까. 인정한다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내용을 좀 배우겠습니다. 자, 아주 이제 보여요. 이게 이제 유효 핵 전하라는 거야. 유효 핵 전하. 영어로는 effective nuclear charge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유효핵 전하를 우리가 이제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유효핵 전하 책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놔. Z하고 아래 첨자 effective의 이니셜 EFF 이렇게 나타내. Z EFF, 요게 유효핵 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유효핵 전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자과 전자와 핵심부 전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원자과 전자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 원자과 전자는 최외곽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해요. 밸런스 일렉트론, 원자과 전자는 최외곽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그래. 그러면 그 최외곽 전자 안쪽에 있는 전자들을 무슨 전자라고 그러냐? 그걸 핵심부 전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제 한번 그려볼게요. 자, 13번은 알루미늄. 볼래요? 자, 13번 알루미늄. 알루미늄을 보호의 원자 모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K전자, N=1 1인전자 껍질에 몇 개 존재하지? 2개죠. 맞죠? L전자 껍질에 몇 개 존재하지? 8개. 마지막 M. N=3인 전자 껍질에 총 전자 몇 개 있을까? 그렇습니다. 3개 있어요. 그래야만이 2, 8, 3, 13개 나오잖아요. 그럼 이 3개를 뭐라 그러냐?
요 세 개를 원자과 전자라고 해요. 요 세 개. 그럼 나머지 얘네들은 뭐라 그래? 핵심부 전자. 핵에 가까이 있다. 핵심부. 그러면 이걸 알아야 돼요. 여기는 중앙에는 플러스 전하를 띈 놈들이 있어요. 양성자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전자야. 전자인데 전자와 전자끼리는 무슨 힘이 작용하지? 반발력이 작용한다고 알아야 돼요. 얘네들끼리는 반발력이 작용해요. 그러면 이러한 전자들과 여기 요 중앙부의 핵과는 무슨 힘이 작용할까? 요게 이제 앞으로 이해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핵과 전자들은 무슨 힘이지? 인력이야. 인력이고 전자와 전자끼리는 무슨 힘? 반발력. 여기 핵심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 원래 유핵 이 Z, 이 FF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효핵 전하인데 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과의 인력이죠. 원래 얘네들이 없으면 이 세 개, 예를 들면 원자과 전자 요거라고 합시다. 여기 하나 있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이제 같은 껍질에 있으니까 무시하고, 자, 얘가 가지고 있는 핵과의 인력을 보면 만약 얘네들이 없다면 얘가 가질 수 있는 핵과의 인력은 온통 13개를 다 가질 수 있어. 13개를. 오케이? 13개를 가질 수 있는데 마찬가지 얘들이 없다면 얘가 가질 수 있는 핵과의 인력은 13개를 다 가질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그런데 얘네들은 여기 있는 전자들이 있어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뭐 어떤 친구는 이렇게 여기 남자 임금이래. 여기가 얘가 남자 임금. 좀 이상하네. 이거 성적인 좀 표현을 좀 쓸 수밖에 없는데 남자 임금이고 얘들이 궁녀래요. 아,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될래나? 이것도 궁녀. 어? 또 여기에 궁녀가 몇 명 있니? 8명 있어요. 여자. 또 여기 궁녀가 몇 명 있니? 2명 있어요. 그럼 이 궁녀가 남자 임금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면 애들이 있으면 되겠냐 안 되겠어? 안 된단 말이지, 그지? 왜냐하면 얘는 전부 여자들이거든. 여자들이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반발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것도 유튜브 올려놓으면 또 안 되겠는데 이거. 어찌됐든 요 ZEF 유핵 전하라고 하는 것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이 원자 핵과의 인력의 정도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어요. 일단 먼저 원자과 전자는 뭐였지? 몇 개 있어요? 3개 있었어요. 핵심부 전자는 몇 개 있었어요? 10개 있었죠? 10개.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있어요. 자, 유핵 전하 ZEF라고 썼어요. 그래서 다전자 원자에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 전하가 어느 정도냐 이거야.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네들이 없다면 이 여자가 느끼는 남자의 사랑은 온통 13을 다 받을 수 있어요. 13을. 근데 여기에 있는 여자들이 시기한다고 질투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임금으로부터 13개의 사랑을 다 받을 수가 없어. 이 여자들이 얘네들 때문에. 그래서 임금의 사랑을 얘네들이 가로막고 있어. 그래서 이걸 전자들이 그 유핵 전하를 가린다 해서 이걸 가리움 효과라고 그래. 가리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쉴딩 이펙트. 얘의 사랑을 가려버려 얘네들.
그래서 가리금 효과 때문에 13개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좀 어려운데 볼래요? 얘들아? 자, 7번인 질소야. 한번 7번인 질소는 어떻게 되겠니? 원래 이제 식이 사실은 뭐 근사치인데요. 유효핵 전화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양성자 수 빼기 핵심부 전자 이걸 빼면 핵심부 전자의 수 이걸 빼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화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비슷해요. 자, 그러면 아까 뭐였지? 여기 요 식만 좀 잠깐 봅시다. 요거는 이제 공식이 이렇게 되는구나. 즉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 전하는 양성자 수에다가 핵심부 전자를 뺀 값으로 근사값을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볼래? 7번인 질소. 질소는 K전자 껍질에 몇 개 있냐? 2개 있어요. L전자 껍질에 몇 개 있겠니? 5개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5개가 가지는 유효핵 전하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지? 자, 질소의 양성자 개수 몇 개니? 7 빼기 질소의 핵심 부전자는 몇 개니? 2개. 그러니까 결국은 ZeFF는 얼마다? 5다. 이렇게 근사치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11번인 나트륨은 어떻겠니? 11번인 나트륨. 자, 11번인 나트륨. 자, K전자 껍질에 몇 개? 2개. L전자 껍질에 몇 개? 8개. M전자 껍질에 몇 개? 1개 있어요. 자, 이 1개가 가질 수 있는 유효핵 전하는 어떻게 근사치로 계산할 수 있을까? 자, 양성자 수가 몇 개니? 11개. 빼기. 핵심 부전자 몇 개니? 10개야. 그러면 이 원자과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이 핵의 전하량은 결국 몇 개밖에 안 돼? 1개밖에 안 돼요. 1개밖에. 그죠? 이 1개는 결국은 나트륨의 원자과 전자라고도 볼 수 있겠지. 그지? 요것은 근사치야. 근사값. 결국은 유효핵, 중성 원자에서 가질 수 있는 유효핵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과 전자의 수하고 똑같아요. 중성 원자에서. 그래서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중성 원자의 유효핵 전하는 원자과 전자 수와 같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단순히 이 유효핵 전하를 원자과 전자 수라고 외우면 안 돼. 이유는 중성 원자일 때는 유효핵 전하의 근사값을 그런 식으로 계산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 이게 이온이 되거나 음이온이 되거나 양이온이 되게 되면 자, 얘는 원자과 전자의 값이 유효핵 전하 7이야. 똑같이 그것도 7이지만 이 경우는 1이야. 근데 이 경우는 유효핵 전하가 9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일반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사실 이게 조금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이렇게 원자과 전자 유효핵 전하의 주기적인 경향인데 같은 주기에서 볼래요? 3번인 리튬 그려보면 자, 여기에 원자과 전자예요. 얘가 느낄 수 있는 유효핵 전하는 얼마일까? 3에서 2를 빼야지. 이거 핵심 부전자잖아. 그러면 1 나오잖아요. 7번인 질소의 핵심 부전자는 2개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원자과 전자잖아요. 원자과 전자가 가질 수 있는 핵의 전하량은
요 양성자 개수 7에서 여기 핵심 부전자 2를 빼면 얼마지? 5가 돼요.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핵 전화가 커져요. 1, 2, 3, 4, 5, 6, 7로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한다. 유효핵 전화가 라고 합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핵 전화가 점점 증가.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보세요. 교과서에. 알겠어요?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핵 전화 ZEFF는 같은 주기에서는 점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같은 족. 우리가 이제 유효핵 전화의 같은 주기에서는 어떤 경향을 나타내고 또 같은 족에서는 어떤 경향을 나타내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유효핵 전화가 뭐냐 이걸 알아야지. 유효핵 전화가 뭐지? 일단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량,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지. 근데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핵의 전하량은 무엇 때문에 가려지지? 핵심부 전자 때문에 가려진다고요. 핵심부 전자가 유효핵 전하를 가려요. 유효핵 전하량을 가려요. 그걸 뭐라 그러냐? 가리움 효과라고 해요. 그럼 가리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전자는 어떤 전자냐? 핵심부 전자들이 가리움 효과를 가질 수가 있지. 그죠? 네? 핵심부 전자. 자, 그럼 같은 족에서 볼래요? 같은 족에서는 자, 3번인 리튬의 유효핵 전하를 계산해 보자. 이게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근사치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알고 있는 것도 괜찮아요. 자, 리튬은 유효핵 전하가 얼마겠니? 양성자 개수 3개지. 그죠? 핵심 부전자 몇 개니? 2개니까 1이죠. 나트륨 3번과 리튬과 나트륨은 몇 쪽이죠? 1쪽이야. 자, 그러면 나트륨이 가질 수 있는 유효핵 전하 ZEF는 얼마나 될까? 자, 양성자 개수 11개지. 맞지? 핵심 부전자 몇 개니? 10개야. 1이란 말이야. 그거 똑같네? 똑같으면 결국은 유효핵 전하량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같을 때는 양성자 개수가 전자의 개수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어. 그러면 양성자 개수가 많은 게 어떤 거지? 11번이잖아. 그래서 양성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ZEFF, 다시 말해서 유효핵 전하는 리튬보다는 약간 증가합니다. 커져요. 유효핵 전하가. 자, 그래서 이제 애워라. 자, 이제 이걸 알아야 돼. 먼저 유효핵 전하의 정의. 두 번째, 같은 주기에서 유효핵 전하는 어떤 경향성을 갖는가. 세 번째, 같은 족에서는 유효핵 전하가 어떤 경향성을 갖는가. 요게 포인트야. 그러면 유효핵 전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원래 근사값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ZEFF는 Z-S인데 Z은 양성자 개수 빼기 핵심부 전자, 이것은 근사값을 계산할 수 있다. 사실은 이 S라고 하는 것은 가려막기 상수로서 정확한 값이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려워. 가리움 상수가 어려우니까 그냥 ZEFF를 Z-S로 계산을 해서 근사값을 계산하자. 그리고 그 값이 같으면 뭐가 더 우선순위가 있다고? 양성자 개수가 많으면 더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 하여튼 오늘 배운 것 중에 세 가지. ZEFF가 뭐냐? ZEFF의 어떤 계산, 근사값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같은 주기에서는 어떻고 같은 족에서는 어떻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